감사합니다. 원래 그날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강연 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일단 청중들이 지쳐 있죠. 그 데니송 교수님도 그렇고 좀 전에 유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정말 에너지를 전달하고 유머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강연을 통해서 지금 청중들이 지쳐 있지만 또 굉장히 고양돼 있거든요. 지금 내 집에 다 가서 막 뭘 해보고 싶고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흥분되고 고양돼서 제가 가면은 가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진정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는 진정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는 것들이 특히 수포자라는 게 거의 이제는 그냥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 용어가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21세기가 지식의 시대다,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지식이 많아져서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도 금방 다 옛 지식이 돼버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으로 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대만 해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사실은 평생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불행하게도 그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지금 불행하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거 옛날에 알던 거 가지고 계속 살아보세요.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고 지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항상 위기가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세 가지 예를 들 건데요. 이 세 가지 직업이 이름만 보세요. 미술품 감정사, 과학수사요원, 영상 채팅 개발자. 관계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직업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같은 소양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결국 맞춤 교육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만약에 대학에 미술품 감정학과를 만들고 과학수사학과를 만들고 영상 채팅학과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전문가를 길러내면 그 사람들은 그 직업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의 탄생 소멸이 빈번해진다.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긴다. 그러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 직업 내에서도 일자리 내에서도 전문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한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은 그럼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그 어느 특정 직업에 맞춤으로 교육을 받으면 사실 위험하죠. 이런 특히 그 직업의 탄생 소멸이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직업에 가도 바로 적응하고 배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소양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양 교육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머릿속에 맴도는데 사실은 아무거나 가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시기인 거죠. 지금 교육의 그 가장 키워드는 그래서 소양이지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 예로 든 건데 제가 지금 미술품 감정사 얘기를 했는데 미술품 감정사 하다 보면 우리 천경자화백 미인도 의작 이거 논란 다 아시죠? 본인은 이거 자기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완 화백이 진품이라고 자기 13개를 자기 작품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 범인 잡아가지고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 가짜라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말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수백 개를 만들다 보니 그 사람이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걸 전문가들도 지금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미국의 PBS라는 한국의 EBS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있어서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업체에서 한 그 방송이 뭐였냐면 그 다큐의 제작 업체가 노바인데요. 노바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박물관, 그러니까 밴고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이 고흐 박물관과 함께 이 챌린지를 했어요. 뭐냐면은 고흐 작품 미술품 6개를 놓고 그 중에 5개는 진품인데 하나는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 그래놓고 그 중에서 가짜 가려내기 콘테스트를 했거든요. 오픈 챌린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 3팀이 맞춰요. 그 3팀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큐로 찍었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래서 그 세 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이었어요. 잉그리드 dob시라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인데 지금은 두크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이 얘기를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그 조직위원장이라는 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좀 일찍 오셔서 약간 며칠 시간이 있길래 모시고 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차를 타고 부여에 가서 뭐 그 저 낙화암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한 2시간 걸리니까 차 안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 요즘은 그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거든요. 그분 말이 자기가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 방송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 캐스퍼스라는 여자분인데 샬롯테 캐스퍼스라는 그 네덜란드의 여자 화가가 유명한 여리 화가인데 이분이 계약을 맺어서 그 노바랑 직접 그 의작품을 만드는 그분이 고흐 전문가거든요. 의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나와요. 근데 정말로 진짜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가려냈는데 이분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설명해 주기를 원작자는 자기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일필휘지 그리잖아요. 근데 모방하는 사람은 원작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잘 않지만 그 주저함이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숨어 있는 주저함을 정량화하면 된대요. 그걸 찾아내면 된대요. 꼭 심리학자가 하는 말 같잖아요. 주저함의 정량화인데 그거를 이분이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건데요. 여기서 사용한 이론은 이미 있는 수학 이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수학 이분의 그 창의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이론 중에서 그것을 그 주저함을 찾아내는 방식을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고흐인데 이거의 그림에 아주 큰 윤곽만 딱 뽑아내고 나머지 세부 정보겠죠. 나머지 세부 정보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윤곽 더하기 세부 정보 두 개 합치면 원그림이 되고. 근데 그 세부 정보도 또 그림이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그것의 윤곽과 또 세부 정보로 나눠요. 또 이것도 또 그림이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다시 또 그의 윤곽과 세부 정보로 나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원작은 예를 들어서 한 10단계 정도 가니까 윤곽만 있고 세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그 주저함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10단계 갔는데도 아직도 세부 정보가 있어서 또 윤곽과 세부 정보 계속 나눠서 한 20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 작품 중에서 제일 밑에까지 더 많이 가는 거가 가짜다. 주저함이 거기 숨어 있다. 그러니까 주저함을 찾아내는 탐색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론은 수학 이론이 있었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적 통찰입니다. 주저함이라는 심리를 어떻게 그 수로 바꿔낼 것인가를 생각해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측면이거든요. 결국 관점의 전환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직업을 그러니까 미래에는 미술품 감정사가 이런 방식을 교육받아야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미인도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신문에 칼럼도 한번 썼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연락이 오면 이 잉그리드 dob시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디의 그 고흐 박물관이 이거에 너무 감동을 인상적이어서 자기네 그 반고 작품이 많거든요. 박물관에 가면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저도 2번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작품들도 다른 모사품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정확도가 9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화학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이라는 게 학교에서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닫힌 학문이 아니고 이런 온갖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이따 패션 산업을 예를 들 텐데 역사적으로 미술이거나 패션이거나 당연히 문과 사람들이 진출하는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직업이잖아요. 그런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시간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뭐 과학수사요원을 할 때 1990년대 초반에 FBI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네가 몇억 개의 지문이 있는데 현장에서 수사관이 범인 거 딱 해가지고 찾아주세요 보냈어요. 이게 하나가 한 지문 데이터가 한 5메가 정도 되거든요. 5메가바이트 정도. 이거를 한 예를 들어서 5억 개면 5억 개를 하나하나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조하다가 슈퍼컴퓨터로 해도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근데 몇백 년 걸리는 동안 그냥 그 범인은 행복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문도 엄청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비교하느냐.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래서 이거를 그 미국에서 중요한 이걸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공모고 비슷한 걸 했습니다. 당시 선정된 방식이 아까 조금 전에 미술품, 의작품 가려내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90년대입니다. 뭐냐면 지문을 다시 이것의 큰 윤곽과 세부 정보로 나눠요. 다시 또 그것을 윤곽과 세부 정보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다 기록해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왔습니다. 지문이. 그걸 다시 윤곽과 세부 정보 쭉 나눠요. 그런 다음에 윤곽만 보는 거예요. 세부 정보 보지 마. 그러면 5억 개 중에 윤곽이 너무 달라서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곽만 딱 보고 5억 개 중에 한 100만 개로 줄어요. 그럼 100만 개 중에 다시 두 번째 단계 윤곽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너무 다른 건 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몇만 개 남아요. 이렇게 몇 단계 거치면 몇백 개 남거든요. 그건 이제 눈으로 비교해도 되거든요. 손으로, 사람 눈으로. 그럼 몇 시간이면 되죠. 몇백 년 걸릴 일이 몇 시간으로 줍니다. 드디어 FBI가 현장에서 아무거나 보내봐, 다 맞춰줄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문 현재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이렇게 FBI가 지문 문제를 해결한 거랑 2000년대 말에 그 고흐의 모작품을 가려낸 방거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영화에서 보셨죠? 막 잡음 있는데 누가 탁탁탁탁 하면 잡음 쫙 없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거를 윤곽과 세부 정보 나누고 윤곽과 세부 정보를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 저 잡음들은 대부분 다 세부 정보에 잡힙니다. 세부 정보에. 윤곽에 안 잡히고. 윤곽에는 그런 게 그러니까 한 10단계 간 다음에 세부 정보 남아 있는 거 그냥 다 없애 버리세요. 그냥 지워 버리고 다시 합쳐 나머지를. 그러면은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영상 채팅 개발자가 그 잡음 없애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학자로서의 관점으로 정말 수학이 이런 데 쓰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직업은 결국 똑같은 소양에 기반한다. 그거를 세 개의 학과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밖에 못 갔지만 그냥 그거 없이 이 소양만 가리키면 어느 직업에 갈 수 있고 나중에 여기 관두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맞춤 교육이 아니고 특히 이 시대에 이런 위험도 높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소양을 가르쳐야 된다. 그 세 직업 아무데나 갈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한 직업이 망해도 다른 직업으로 옮기면 된다. 우리 교육이 그런 관점으로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에서는 반드시 물론 우리가 호기심도 중요하고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에 사는 것의 중요성,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라는 문제와 연계돼야 되거든요. 교육이 그 사람이 평생을 자기가 천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관심사 넓혀갈 수 있는 건데 일자리라는 것을 무시하고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자리 시장이 나빠진대잖아요. 직업이 자꾸 없어진다면서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과학이 일자리 자꾸 없애니까 그거 없애야 되나? 제가 대학원을 미국에서 무슨 버클리라는 데를 다녔는데요. 저하고 겹치진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전에 그 버클리 대학의 조교수를 하던 분이 테드 카진스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가 60년대 말인데 베트남 전쟁하던 시절이에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가서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갖고는 전쟁이 나쁜 거다. 진짜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전쟁을 왜 생겼나? 이 과학기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이 원흉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과학기술을 없애야 되겠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반문명 운동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유나바머가 나중에 지금 아직도 미국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종신형 선고받고 유나바머가 돼서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전쟁과 유관한 그런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들한테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실제 10명 죽었습니다. 결국은 FBI가 이 사람이 가장 most wanted 리스트에 탑에 있었어요. 이분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근데 잡히기 전에 이분이 왜 잡혔냐면 뉴욕타임즈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유나바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큰 글을 보내서 이거를 실어주면 뉴욕타임즈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나를 이 문명이 만들어낸 그 비극을 얘기하면서 이걸 실어주면 자기가 더 이상 폭탄 안 보내겠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원래는 그 테러리스트하고 타협 안 하거든요. 미국 언론은. 그런데 깊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FBI에서 실어주라.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하고 타협한 드문 사례인데, 근데 결국 거기 실면서 거기 문체를 보고 그 동생과 재수 씨가 얘 우리 형이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지금 감옥 갔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이 과학기술이 많은 문제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없어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데니스 송 교수님 안 계시죠? 네. 지금 우리 인류의 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인류 지배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또 그런 공포도 있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이 과연 이 모든 것의 원흉인가?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누나밤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 일단은 근데 그래도 팩트는 알아야죠.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까지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두 번째 산업혁명 할 때는요, 대량 생산할 때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소규모 가내수공업 이런 거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망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비용이 대량 생산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가격도 낮추니까 집에서 가내수공업이 그거 맞출 수 없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많이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폭동도 났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없어진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우리 일자리 한 반 정도는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감소가 장난이 아니다. 이전에 3번은 많이 없어졌지만 더 많이 생겼는데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중요하고 새로운 혁신이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이 빈자리를 창업가들이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 아직은 우리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의 중요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자리 관점으로 정말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봇 전문가도 여기 와 계시지만 어쨌든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쪽 벤처 캐피털리스트, 벤처 투자자들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미래 가장 위기의 직업 2개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대부분 모자라디 아피니언이 택시 운전사하고 의사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그 이유가 당장에 자율주행장터 나오면 이제 자리가 당장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이 선거 공약으로 2020년에 도쿄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20년이면 4년 남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거든요. 핀테크 작년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원의 10%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0년 안짝에 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게다가 의사 요즘 빅데이터를 써서 여기 생체 데이터 재요. 뭐 혈압이니 뭐니 쭉 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암 그러면 그 암에 걸렸던 역대 환자 데이터베이스 몇십만 명 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데이터와 비교해요. 비교해가지고 유사성을 잽니다. 유사성을 쟀더니 당신은 그 암에 걸렸을 확률 70%니까 빨리 가서 의사 만나세요. 알려줍니다. 요즘. 이게 빅데이터 무인진단법이거든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당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의사가 하루에 100명을 봤으면 앞으로 20명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의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자를 만나는 숫자가, 그러니까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공포감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걱정이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이제 적어도 이런 관점이 없애주거든요.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이 사람이 패시미스트인데요. 비관주의자, 의사 문제에 관한. 이분은 산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이고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투자자인데, 이분이 주로 투자하는 영역이 교육 산업하고 그 헬스 산업입니다. 이 의료 산업. 이 두 개 산업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조사하고 모든 트렌드 분석한 다음에 거기다 돈을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투자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목소리 내는 곳에 돈 놓는 사람 말은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는 그걸로 승부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해서 그냥 쉽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앞으로 10년 안짝에 현재 의사의 80%가 필요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만 살아남을 것이다. 10,000명 중에 2,000명만 남을 거다. 극단적인 비관주의입니다. 물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세상의 변화는 훨씬 빠릅니다.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그 전 2년 동안, 2009년 10년이죠. 2년 동안 전 세계 휴대폰으로 오고 간 데이터의 총량이 그 이전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이 축적한 지식의 총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에 쏟아지는 데이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모으던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지금은 심지어는 집에서 뭐 계량기 그걸 스마트 미터로 바꿔가지고는 집에서 전기 어떻게 쓰나까지, 옛날에는 보통 계량기는 15분에 한 번씩 재거든요. 근데 스마트 미터는 뭐 1초에 몇십 번 재고 뭐 이렇습니다. 그걸 다 재가지고 그걸 다 모아요. 지금은 옛날에 안 모으던,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모아서 어디다 쓰죠? 그거 분석하면 그 안에서 냉장고는 이만큼이고 TV는 이만큼이고, 그걸 수학적 방식으로 나눠가서 딱 보면, 아, 이 집은 몇 시에 잠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TV 보고, 그 집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근데 냉장고가 어느 날 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럼 그 집에 문자가 가요. 당신네 냉장고 고장 났다. 수리공 불러라. TV가 꺼져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켜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문자가 가요. 도둑된 것 같다.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그 활용할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지금이. 옛날에 안 모으던 데이터 모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데이터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데이터는 결국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방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 데이터가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남들이 그 말은 말이야, 지금 소비자들이 이걸 원한다는 뜻이야라고 해석해주면 그런가? 그러고서 그거 만들어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석해준 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은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21세기에 심지어 정말 전통적인 문과 영역에서도 남의 견해에 시들리지 않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런 데이터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패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 정신은, 예전에는 그 영웅이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풀뿌리가, 대중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다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계몽주의의 그림자가 거친다. 드디어 거친다. 계몽주의는 영웅이 방향을 정하고 따라오라고 그럼 따라가는 거거든요. 드디어 구성원들의 견해가 그 방향을 정하는, 큰 흐름을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저는 빅데이터를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주의와 집정민주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아크로폴리스 얘기하면서 항상 그 집정민주주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는요, 집정민주주의를 했더니 궤변인과 혼란이 끝없이 이어지더라. 아무 소양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이더라.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국은 소양을 가진 소수가 통치해야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독약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제자인데 이 사람은 철인 통치를 주장했죠. 철인 왕은 이런 소양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의 질서에 관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그림을 갖고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그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900년을 갔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가.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보광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트주의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크로폴리스로 대변되는 집정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패션 산업을 얘기를 들은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 자라의 창업자인 그 아만시 오르테가가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등극했더라고요. 빌 게이츠를 제쳤습니다. 이 사람의 비결은 이 의류회사인데 빅데이터 방식을 도입해서 소량 다종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2주면은 없어집니다. 다음 또 이렇게 오고. 게다가 그 다음에 그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탁 디자이너가 그거를 딱 만드는 순간부터 그게 공장에서 나와서 그 스토어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즉시 대응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뭐냐? 예전에는 이 엘리트 디자이너가 영웅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 일반 대중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냥 소비해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패션의 집정 민주주의가 구현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단지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 빅데이터를 그냥 단지 기술의 발전으로 볼 게 아니라 드디어 그 각자 사회 구성원 각자의 보이스가 전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그 트렌드의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파고로 이런 방대한 데이터 자체로는 우리는 데이터의 그 바다에서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은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고 그 알파고의 알고리즘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 소위 말하는 특히나 명문고라는 데를 특강을 가면 학생의 반 이상이 의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근데 의사의 수요가 격감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대학 가면 나중에 실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딱 그때거든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판 스푸트닉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스푸트닉은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처음으로 띄운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구소련입니다. 1957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 4일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10월 4일을 기억하세요. 10월 4일이 그래서 우리가 악토버 스카이라고 합니다. 10월의 하늘이 10월 4일 날 스푸트닉이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10월의 하늘이 곧 펼쳐집니다. 이걸로 미국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슈퍼파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났거든요. 당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갖고는 그 불이 나게 뭐 대통령이 쫓겨날 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나사를 만들고 다파를 만들었습니다. 나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위기가 필요해요. 외부적인 위기가 그 나라 사람들, 거기 내부 사람들 갑자기 경각심을 주고 대응하게 하거든요. 미국이 그 큰 나라가 움직이는데 이런 그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이분은 아예 선거 공약부터 그걸로 안 된다. 나사 다파 만든 걸로 안 되고 아예 미국의 수학, 과학 교육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걸 공약했거든요. 대통령 돼서 실제 했습니다. 그게 뉴 프론티어 계획입니다.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나사 다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케네디의 교육 개혁이 저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 전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알파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개혁이 가능한, 적어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하게 했습니다. 마치 스푸트닉처럼. 일자리와 스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있고 생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많이 알아봤자 얼마 못 간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직업 내에서도 끊임없이 새로 배워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 학습 능력이 미래 경쟁력이지 많이 아는 게 경쟁력이 아니다. 어차피 지식은 곧 잊혀질 것을 전제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수학 교수지만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터득하는 생각의 방식을 기억하면 되지 그 배운 수학은 다 잊어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학은 생각 연습의 기제이지 도구이지 지식 전달의 그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어떤 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기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패션 산업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요. 자, 패션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직원에게 과제가 주어집니다. 다음 시즌에 너 유행할 디자인 제출해봐. 그랬더니 자기 취향에 따른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디자이너는 만약 아까 말했던 자라 창업자의 관점에서는 디자인이 영웅일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가 바라는 인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 그 대중의 취향일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로 이 회사가 바라는 인재라면 먼저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무슨 영화를 보는지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각종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디자인을 원할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이 패션 민주주의의 기수겠죠. 이 회사의 미래 리더라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패션 산업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는 바로 이런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젊은이들은 스펙 갖추기만 하죠. 토익만 보고. 일자리가 요구하는 스킬은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다. 기술적 우월성은 어차피 금방 따라잡힌다. 문제 해결 능력은 따라잡히기 힘듭니다. 후발자가 잡아도 그 사람은 더 높은, 더 정교한 문제 해결력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가 요구하는 스킬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하지만 취업 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스펙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력의 척도로서만 유효합니다. 어느 정도는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척도가, 그 코릴레이션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보는 것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기업의 이익일 텐데 과연 이런 시험이 그런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토익 시험 점수가 그런 인재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찾아내는 방식이 되는가? 심지어 수학 시험도 단순 반복 학습으로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문제 풀이가 과연 그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수학 문제 해결의 능력하고 관계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학 교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소비자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 데이터로부터 다음 시즌에 우리 뭐 해야 되겠니? 과제 주고 일주일 줘보고 한번 결과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재 발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맞춤 교육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 교육은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지식 전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휴대폰으로도 검색만 잘하면 되는데요. 뭘 검색할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힘은 연습을 통해서,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고 연습을 통해서 발전됩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그런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수학자다 보니 수학은 이런 생각 연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학도 그런 방식으로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린 짧은 시간에 문제 많이 풀으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은 복잡 다단한 세상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가 없거든요. 저거 잘해봤자 나중에 회사 딱 가서 아까 패션 산업 가서 다음 시즌 제품 내놔봐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자기 평상시 자기 좋아하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치다 보니 생각하면 손해 봅니다. 왜냐면 생각하면 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생각 안 하기 연습을 해요, 애들이. 우리 교육이 지금의 평가 방식에서는 생각하면 손해라서 생각 안 하기 연습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독일 수학자 칸토르가 말하기를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잊어먹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터득한 문제 접근 방식, 프레임만 기억해라. 그것만 평생 가면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은 뭐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뭐 한 번도 수학 안 써봤대는데, 오셨대는데, 나 국문과 갈 건데, 뭐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미적분 누가 만든 거야? 뭐 날 괴롭히려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수학자들이 나쁜 사람이 되죠. 이런 것만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평가를 바꿔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널 토론에서 평가가 지금 입시가 그 정점에 있는데, 그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하니까 애들도 다 많은 문제 빨리 푸는 걸 연습하다 보니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또 자기 제자들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반복 문제풀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선생님이 선의가 제도의 한계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집에서라도는 문제수 팍 줄이고 약간 수준은 높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풀이 과정 적게 하고 무한 시간을 주고 풀게 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순간 해결하는 경험이 있게 되면 한 10개 중에 9개 못 풀고 하나 풀었어도 그걸 해결했을 때 통쾌감이 새로운 연료가 돼서 걔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거든요. 그 통쾌감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못하면 집에서라도. 뭐 제가 교과 과정은 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내용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가 수준이 높아서 어려워서 수학을 수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거야?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활용성과 역사성을 얘기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개를 얘기해주면, 아, 이게 내 인생이랑 관계가 있군. 나 나중에 마케팅 쪽 갈 건데 뭐 거기서 소비자 기호 분석 이런 거에 트렌드 분석과 관계가 있군. 이거를 알려줘야면은 아이가 조금 어려워도 그걸 넘어가는 그 힘이 되거든요. 그거 안 가르쳐주고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폭 전 수포자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처방은 많이 가르치나 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나 보다. 어려운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시간이 거의 갔는데요, 이 얘기는 그냥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피사 성취도, 제가 위험한 대응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이 왜 피사 성취도는 굉장히 높은데, 세계에서 1, 2인데 한국하고 핀란드가, 반대로 흥미도는 또 꽁찌에서 1, 2등이다 이런 말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다. 그 말 사실, 그러니까 성취도를 낮추더라도 흥미도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피사, 근데 그런 기사들이 안 알려주는 숨겨진 진실, 피사 흥미도의 최하위 6개국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선진국 핀란드가 한국이랑 막상막하 1등, 2등 합니다. 항상 흥미도 최하위에서. 이거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6개국 다 선진국이죠. 근데 여기 흥미도 최상위, 나 수학 좋아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흥미도를 올리는 게 최상의 교육의 목적이면 우리가 순풍에 돛을 달고 태국으로 갑니까? 네? 뭐 터키로 갈까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그 수학의 내용이 조금 배우더라도 아이들이 뭐 이걸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는 그냥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경상북도와 경기도를 비교했더니 여기가 흥미도가 높더라.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가 성취도도 높습니다. 흥미도, 성취도가 같이 가요. 문화가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흥미도 물론 높여야죠. 아이들이 수학에 안 질리게 해야죠. 하지만 그거는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는지, 내 인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가르쳐줘서 해결해야지, 덜 가르쳐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 일리그에서 빠져서 요리그를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구나 창의성 있고 영재성 있는 아이들일수록 반복하면 못 견뎌 하거든요. 똑같은 거 아는 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지긋지긋해 합니다. 수학을 줄이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실수 하나만 하면 2등급 떨어지고 3등급 떨어지잖아요. 애들이 실수를 두려워해요. 모험 안 합니다. 모험을 두려워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래서 이거 전 내년부터 한대는데요. 걱정 많이 됩니다. 생각의 재료를 줄이는 거거든요. 생각의 재료를 적게 주면 그 안에서 애들끼리 토론하고 이렇게 해봤자 그 안에서만 맴돌지 벽을 못 깨요. 생각의 재료를 주고 그 안에서 뭔가 벽을 깨는 아이들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은 생각의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평가 제도가 문제인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입시제도 손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술형, 프랑스는 100% 서술형이잖아요, 바칼로리아. 중국도 우리보다 서술형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이 100% 서술형입니다. 어쩔 겁니까 지금? 서술형의 장점은 자기 생각을 기록한다, 과정을 본다, 답이 틀려도 과정에 맞으면 점수 준다 이거거든요. 실수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실수해도 맞고 점수 받거든요. 실수해도 되게 해줘야 되죠. 이게 교육에서 관용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사지선다, 오지선다는 실수하면 망하거든요. 관용이 없어요. 필요한 건 생각의 힘이고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능력인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지금 교육 과정은 오히려 흥미로운 교육의 재료를 더 던져주는 걸 고민하고, 평가 방식에서는 생각을 하면 손해 안 보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아이가 이익을 보게, 이렇게 평가 방식을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